장례식이 끝난 뒤 영숙은 조카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나고 나서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검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영숙의 눈에 띄었어요. 실례합니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김도윤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영숙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친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 같았거든요. 영숙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의 귀 뒤편에 있는 작은 점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을 때 영숙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점은 민호의 것과 위치도 크기도 정확히 같았어요. 동그랗고 작은 점이 귀 뒤쪽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점을 수없이 많이 보았거든요. 어린 민호를 목욕시킬 때마다 잠들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보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인호, 영숙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김도윤은 영숙의 작은 중얼거림을 듣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안은 국화꽃 향기와 조용한 흐느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71세의 박영숙은 남편 이철수의 영정 앞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돌조각처럼 굳어 있었죠.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슬픔보다는 오히려 깊은 공허함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영숙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마치 영혼이 빠진 채 몸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어린이날 서울대공원에서 잃어버린 5살 아들 민호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민호는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귀 뒤쪽에 동그란 점이 있었죠. 그 점을 볼 때마다 영숙은 우리 민호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엄마, 동물원 가서 코끼리 보자. 민호가 작은 손으로 영숙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잠깐 눈을 떼는 사이에 아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호야, 민호야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날 이후로 영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서를 오가며 수없이 신고했고 실종아동센터에서 보내주는 전단지마다 민호의 사진을 붙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실종 아동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만 봐도 뛰어가서 확인하곤 했죠. 부인, 괜찮으십니까? 장례식장 직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다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이철수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영숙이 밤마다 민호 꿈을 꾸고 올 때면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여보, 민호는 분명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착한 사람들이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야. 그런 남편의 말이 영숙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5살이던 민호도 이제 45살이 되었을 텐데 과연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면 결혼도 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영숙과 이철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조문이 끝나갈 무렵 병원 복도 저편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응급실이나 소아과에 온 아이인 것 같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어디 있어요? 하는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장례식장까지 스며들었죠. 영숙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서울대공원에서 민호가 자신을 찾으며 울었을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민호가 자신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엄마.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부르짖음에 영숙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40년 동안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혹시라도 민호가 돌아와서 자신을 부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잠시 후 복도가 조용해지자 아마 그 아이도 엄마를 만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깊은 그리움에 사로잡혔어요. 민호야, 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품에서 그렇게 자랐을까?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때로는 민호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찾고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된 마음이었죠.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잊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는 이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조카들과 친척들이 서로 장례 절차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지만 영숙은 그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마음 전체가 민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슬픈 날에는 더욱 간절하게 민호가 그리웠습니다. 어린이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시기에 영숙에게는 더욱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서울대공원에 가서 민호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서곤 했거든요. 혹시라도 민호도 같은 생각으로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고모,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우리 민호 찾아두세요. 혹시 저쪽 세상에서 우리보다 먼저가 있다면 잘 돌봐주시고, 만약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꿈에라도 나타나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갈 때까지 잘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렇게 속삭이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 민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어요. 그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정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며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엄마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장례식이 끝난 뒤 영숙은 조카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나고 나서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검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영숙의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영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그가 영정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찾아와 주다니요. 실례합니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김도윤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영숙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친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 같았거든요. 영숙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의 귀 뒤편에 있는 작은 점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을 때 영숙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점은 민호의 것과 위치도 크기도 정확히 같았어요. 동그랗고 작은 점이 귀 뒤쪽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점을 수없이 많이 보았거든요. 어린 민호를 목욕시킬 때마다 잠들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보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민호? 영숙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김도윤은 영숙의 작은 중얼거림을 듣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치료받으시는 동안 항상 가족들, 특히 부인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빨리 나아서 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곤 했거든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한 느낌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의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그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 귀 뒤의 점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진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점의 위치와 크기는 민호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눈매와 코 모양, 심지어 이마의 형태까지도 어린 시절 민호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조카가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되어 있었고 몸도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도윤은 영숙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분의 부인이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항상 부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영숙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말하는 습관이나 손짓까지도 어린 시절 민호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이 민호와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왼손을 살짝 움직이는 습관도 민호가 그랬었어요. 선생님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려 할 때 조문을 온 병원 직원이 김도윤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오셨네요? 김 교수님은 저희 병원의 심장외과 교수님이세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심장외과 교수라니 분명히 훌륭한 의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김도윤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거든요. 김도윤은 영숙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장례를 치르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건강 관리 꼭 하세요. 그의 따뜻한 관심에 영숙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영숙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도윤이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장례식장을 떠난 후에도 영숙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카가 고모, 이제 가요라고 말해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단순히 좋은 의사 선생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혹시 모르잖아라는 희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영숙은 계속 김도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의 키, 체격, 얼굴형, 말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귀 뒤의 점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민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외과 교수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고모, 오늘 장례식에 오신 의사 선생님 아세요? 조카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고모가 그분을 보실 때 표정이 좀 이상하셔서요. 마치 아는 분을 본 것 같은 표정이셨거든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가 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처음 보는 분인데 어쩐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 그랬어.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었죠.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그리운 사람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김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 표정, 말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귀 뒤의 점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민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닮은 다른 사람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못한 그리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김도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설령 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이 슬픈 순간에 예상치 못한 궁금증이 영숙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은 김도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그의 귀 뒤에 있던 그 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점과 위치도 크기도 정확히 같았던 그 점 말이에요. 영숙은 김도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개인적인 것을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 궁금증을 그냥 묻어둘 수도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느낌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김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 말하는 방식, 웃을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민호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김도윤이 환자분의 부인이시죠? 라고 물었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영숙은 우연한 기회를 얻었어요.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 관련 서류를 정리하러 가게 된 거였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와 의료비 정산, 그리고 남편의 개인 물품을 찾아오는 일 때문에 병원 원무과를 방문해야 했거든요. 영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낯익은 복도와 간호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수없이 왔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혹시 김도윤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남편 퇴원 서류 정리하러 왔는데요. 원무과 직원에게 용건을 말하며 영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김도윤 교수님이 정말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아, 김 교수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심장외과에서는 손꼽히는 의사분이거든요.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고 동료 의사들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분이 젊어 보이시던데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40 중반쯤 되실 거예요. 아직 젊으신 편이죠. 40 중반이라는 말에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거든요. 혹시 그분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결혼은 하셨나요? 영숙의 질문에 직원은 약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개인적인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정말 좋은 분 같아서 궁금했어요. 혹시 자녀도 있으신지. 이런 훌륭한 분이라면 가정도 화목하실 것 같아서요. 결혼하셨고 아드님이 하나 계세요.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가끔 병원에 오는 걸 봤는데 정말 귀여운 아이더라고요. 직원의 대답에 영숙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살 손자가 있다니, 만약 김도윤이 정말 민호라면 자신에게는 손자가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직 어린 사랑스러운 손자가 말이에요. 영숙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신지 아세요? 말씨를 들어보니 서울 토박이는 아닌 것 같던데. 사투리는 아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이대 교수님 댁 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자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대 교수의 아들이라니, 그럼 자신이 찾던 민호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명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실종 아동일 수 있겠어요? 서울이대 교수 댁 아들이요? 영숙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버님도 의사시고 아들도 의사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의사 집안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영숙은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서울이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자신이 찾던 민호일 리가 없었어요. 민호는 5살에 서울대공원에서 실종되어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교수 집안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정말 좋은 집안 출신이시네요. 영숙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우연은 없는 거였어요. 서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귀 뒤에 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고 조금 닮았다고 해서 민호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착각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은 김도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훌륭한 의사였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의사 선생님일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은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보, 제가 또 착각했나 봐요. 김 교수님은 우리 민호가 아니에요. 서울의대 교수님 댁 아들이래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이고요.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그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눈매와 귀 뒤의 점, 그리고 말하는 방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김도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서울의대 교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민호가 아닐 거예요. 그냥 우연히 닮은 다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강한 기시감을 느꼈을까요? 왜 그의 모습에서 민호가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그렇게 뛰었을까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할게요. 김 교수님은 우리 민호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의사 선생님일 뿐이고요. 하지만 그 다짐과는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서울의대 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김도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이성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혼자서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있었거든요.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치다 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영숙은 결심하고 국립대학교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다녔던 병원이니까 의료진들도 자신을 알 테고 뭔가 안심이 되었거든요. 심장내과 진료 예약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후 영숙은 복도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소아병동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영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 교수님 아드님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간부전이 심해져서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던데요. 영숙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도윤의 아들이 아프다니
그것도 간부전이라니.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런 무서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잃어본 어머니로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영숙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조심스럽게 간호사들 근처로 다가갔어요. 김 교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매일 밤 병원에서 지내시면서 아이 곁을 지키고 계세요. 부인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픈데 어떤 부모가 괜찮겠어요. 영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도윤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이 갔거든요. 의사라서 아이의 상태를 더 잘 알 텐데,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영숙 자신도 민호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김 교수님이 제 남편을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영숙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우진이라는 아이인데 선천성 간부전이에요.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7살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 김도윤이 남편을 그렇게 정성껏 돌봐줬는데 그런 좋은 사람의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소아병동이 어디에 있나요? 영숙이 물어보자 간호사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격리 중이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소아병동에 도착해서 간호사실에 물어보니 우진이는 정말로 격리병실에 있었어요. 영숙은 복도 끝에서 유리창 너머로 병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가서 보니 작은 침대에 7살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각종 의료기계에 연결된 채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영숙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떤 아이든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는 건 견디기 힘들었어요.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신이 민호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김도윤은 남편을 정말 잘 돌봐준 좋은 의사였어요. 그런 사람의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김도윤이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었어요. 영숙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 혹시 간이식 기증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기증은 보통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 남편을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그런 분의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간호사는 영숙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는지 담당 의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하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기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영숙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비록 민호는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아이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의사와의 상담에서 영숙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 남편의 주치의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다 보니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분의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의사는 영숙의 진심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었어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어머님 나이로는 수술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검사는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요. 영숙은 검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김도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잃어본 어머니로서 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이런 영숙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김 교수님 아드님이 많이 아파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사는 받아봤어요.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의 아이가 아픈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더라고요. 영숙은 더 이상 김도윤이 민호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았어요. 대신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영숙은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영숙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은 담담했어요. 김도윤이 서울이대 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그가 민호일 가능성은 완전히 접어둔 상태였거든요. 그저 좋은 의사의 아픈 아이를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어머님 나이에 비해 장기 상태가 매우 좋으시고 무엇보다 적합성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90%요? 그게 높은 건가요? 네,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가족 간에도 이 정도 적합성이 나오기 어려운데 말이죠. 의사의 설명에 영숙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어렵다고? 영숙은 혼란스러웠어요. 김도윤은 서울이대 교수의 아들인데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도 아닌 사이에서 이런 높은 적합성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뭔가 말이 안 됐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영숙이 당황해서 물어보자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경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90%라는 수치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도윤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나이로는 수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심장 상태도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을 걸고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은 의사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계속 90%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김도윤이 서울이대 교수 아들이라면 분명히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술 전 상담을 위해 김도윤 교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윤을 다시 만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뭘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요. 진료실로 가는 길에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90%라는 수치가 말이 안 됐거든요. 의사도 가족 간에도 이 정도 나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대체 뭘까요? 하지만 김도윤이 교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도윤이 차트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는 순간 영숙은 또다시 그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김도윤은 속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90% 이상의 적합성이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는 직계 가족에서나 나오는 건데 말이죠. 게다가 왜 이 할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들을 도우려 하는 걸까요? 부인께서는 저희 가족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숙은 당황했어요. 아, 그냥 선생님이 제 남편을 잘 돌봐주셔서 그래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적합성이 9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김도윤의 말에 영숙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자신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던데. 영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김도윤은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녀의 눈매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죠.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뵀잖아요. 영숙이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김도윤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요? 하지만 그가 교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김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적합성이 나오려면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영숙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90%라는 수치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수술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부인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수술을 하시려는 건가요? 김도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아픈 아이를 보니까 안타까워서요. 선생님이 제 남편을 그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그런 분의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숙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김도윤은 영숙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지만 동시에 의문도 컸어요. 90%라는 수치, 그리고 이 묘한 친근감까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비록 90%라는 수치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픈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후 영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김도윤이 서울이대 교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데 90% 적합성은 또 뭘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90% 적합성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도 아닌데 이런 일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김도윤이 민호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서울이대 교수 아들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90%라는 수치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정말 드문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싶었어요. 며칠 후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영숙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이상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보다는 아픈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수술 당일 새벽 영숙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른 게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린 후 영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수술 받으실 분이시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네,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순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왔거든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영숙은 90% 적합성이라는 신기한 결과를 다시 떠올렸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아픈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 준비되셨나요? 마취가 의사가 다가와 물어보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어요. 한편 수술실 맞은편에서는 김도윤이 아들 우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7살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아빠가 꼭 낫게 해줄게. 할머니가 우진이를 살려주실 거야. 김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90% 적합성이라는 것도 이상했고 그 할머니에 대한 묘한 친근감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적합성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은 직계 가족에서나 나오는 수치였으니까요. 우진이를 수술실로 보내고 나서 김도윤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자신의 아들이 수술대에 오르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김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진이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시니까. 하지만 김도윤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90%라는 수치가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높은 적합성이 나온 걸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문득 김도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입양하였어요. 5살 때 현재의 부모님께 입양된 후 줄곧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죠. 성인이 된 후에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특별히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90% 적합성, 그리고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묘한 친근감까지. 혹시 정말 그분이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닐까요?
김도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실종된 아이가 입양되어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김도윤은 머리를 저었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90%라는 수치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친근감도 설명이 되었고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윤은 수술실 밖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숙의 수술과 우진이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처음 몇 시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증자 상태 양호합니다. 간 적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희망적이었어요. 김도윤은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의 이식 수술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이식 완료되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수술실에서 급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렸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죠.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영숙에게는 이런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게 해주세요. 김도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순간 김도윤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우진이를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수혈이 필요합니다. 심장 상태가 매우 위험해요. 수술실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김도윤은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해했어요. 우진이는 살렸는데 그 할머니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김도윤은 문득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넓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기억, 따뜻한 손길의 기억.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명확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였을까요?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영숙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출혈을 멈출 수 없으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해봅시다. 모든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영숙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수술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진이도 구해주셨는데 할머니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환자 심정지. 갑자기 수술실에서 들려온 절망적인 소식에 김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멈춘 거였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 순간 김도윤은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다고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 90%라는 적합성, 그리고 그 할머니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신박동 돌아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김도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환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영숙이 의식을 잃은 채로 위중한 상태에 빠진 거였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식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분은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출혈과 심장 부담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김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용히 영숙의 혈액 샘플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채취해서 긴급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김도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이제 막 찾은 가족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숙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김도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게 해주세요. 김도윤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혹시 정말 어머니시라면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버텨주세요. 그날 밤 김도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영숙의 회복 두 가지 모두가 간절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은 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도윤이 다급하게 물어보자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내부 출혈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김도윤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의사이지만 영숙의 수술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었거든요.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김도윤에게 말했어요. 출혈 부위를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로는 또 다른 수술이 매우 위험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도윤은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도윤이 간절하게 물어보자 집도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집도희의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김도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분을 살려주세요. 김도윤은 아직 DNA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90%라는 적합성, 그리고 그분을 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친근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재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수술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영숙의 몸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큰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는 재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수술실 문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했습니다. 지혈 시작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김도윤은 그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의사로서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수술은 계속되었어요. 중간중간 들려오는 소식들도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해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수혈이 더 필요합니다. 김도윤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벽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도윤의 아내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우진이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직 재수술 중이야. 상황이 좋지 않아. 출혈이 다시 시작돼서 위험한 상태야. 우진이를 살려주신 분인데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여보, 왜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물론 은인이시지만. 아내의 말에 김도윤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아직 DNA 검사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진이는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그 아이를 구해준 은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였어요. 김도윤은 아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90%라는 적합성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어요. 수술이 계속 진행되던 중 김도윤의 핸드폰에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의뢰하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김도윤은 아내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서둘러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 기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김도윤의 심장 박동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99.9% 모자 관계 일치입니다. 검사 기사의 말을 듣는 순간 김도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영숙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거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김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자 검사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9.9%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맞습니다. 김도윤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였구나.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그분이 진짜 어머니였던 거예요. 90%라는 적합성도 그분을 보며 느꼈던 묘한 친근감도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되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 어머니가 지금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서둘러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의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어머니가 그 안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 4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을 어머니가 말이에요. 어머니. 김도윤은 수술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제 어머니시구나. 제발 버텨주세요.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요. 이제 막 만났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더 이상 출혈을 멈추기 어려워요. 심장이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의료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김도윤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은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버텨주세요. 제가 이제야 당신을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이제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우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였어요. 아내가 다가와서 김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지금 아내에게 설명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이 순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뿐이었거든요.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고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김도윤은 수술실 문 앞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어머니가 이 위기를 넘기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면서요. 40년 만의 기적적인 만남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김도윤은 수술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3시간이 더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적처럼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출혈을 완전히 멈췄어요. 정말 위험했지만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김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집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회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환자분의 생명력이 대단하십니다. 김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집도이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를 살려주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 뻔했는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다니 정말로 하늘이 도운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영숙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영숙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영숙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떻게 됐나요? 영숙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부가 아니라 우진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김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김도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김도윤의 말에 영숙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서울이대 교수님 댁. 김도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것, DNA 검사 결과가 99.9% 일치했다는 것, 그리고 90% 적합성의 비밀까지.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김도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귀 뒤에 점도 그대로 있고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김도윤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40년 동안 못 찾아뵙고. 김도윤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좋은 부모님 만나서 훌륭하게 자란 게 얼마나 다행인데.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김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영숙의 상태도 날마다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4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던 일,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우진이를 낳았던 이야기까지. 영숙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도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를 잃은 후에 절망적인 시간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긴 세월에 대해서요. 김도윤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영숙과 우진이 모두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도윤은 아내와 우진이를 데리고 와서 영숙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의 손자 우진이에요. 우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손자를 처음 제대로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정말 내 할머니가 됐단다. 며느리도 영숙에게 깊숙이 절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김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영숙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희들만의 시간도 필요하잖니. 가끔씩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영숙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김도윤 가족이 찾아왔고 우진이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영숙에게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영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자였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기관 자료, 신문 스크랩, 실종 아동 명단, 그리고 여러 병원의 직원 명단까지. 영숙은 그 자료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김도윤에 대한 자료가 많았어요. 그의 학력, 경력, 입양 배경,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아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김도윤을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조사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자료 맨 밑에서 영숙은 남편이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김도윤 마이너스 나이 일치, 입양 시기 일치, 신체적 특징기 뒤점 확인.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음. 더 조사 필요. 또 다른 메모에는 김도윤이 우리 아들일 가능성 높아 보임.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됨. 영숙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메모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남편이 직접 진실을 밝혀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도윤이 가족과 함께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영숙은 행복감에 젖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우진이가 궁금해하자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할아버지하고 나를 많이 닮았지. 김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영숙은 김도윤에게 남편의 메모와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김도윤은 그 자료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응, 당신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진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걸 보면 하늘나라에서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닐까 싶어. 김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우진이도 살리고 우리도 만나게 해주시고.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평생 찾으려 했던 일을 이렇게 이뤄주시다니.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진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김도윤과 영숙은 조용히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찾아주신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도윤도 아버지의 사진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지, 저를 어머니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실게요.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잃어버린 작은 손이 이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도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평생 찾으려 했던 아들과 아내를 마침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